자, 이번 영상에서는 볼 밸런스 태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공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태스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 영상처럼 다리 관절을 이용해서 이 상판을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봇이 있거든요. 이 봇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상판의 트레이를 움직여서 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카트폴 태스크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카트폴 태스크하고 뭔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카트폴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환경에는 트레이에 다리가 이렇게 달린 로봇이 있고요. 우리는 이걸 비봇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허공에서 볼이 떨어지면 태스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비봇은 3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데 각각 어퍼레그하고 로어레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리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각각 0번, 1번, 2번 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볼 밸런싱 봇의 구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일단 이거를 비봇이라고 지칭해 볼게요. 화면의 비봇은 제가 각 액터들의 베이스 링크를 픽스 시키고 중력을 없앤 상태로 띄워놓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없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비봇 이외에도 하나의 액터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위에 떠 있는 볼 있죠. 이 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력을 없애고 베이스 링크를 픽스 시켜서 원래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화면에 처음 이제 리스폰 된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바디스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요. 이 show body indexes라는 것을 체크해서 좀더 넘버링을 붙여서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일단 0번부터 6번까지 총 7개의 바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비봇이.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0번째 트레이가 있죠. 이 트레이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체크해서 이 좌표를 찍어 보면은 이 원판형으로 된 그 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트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 아래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다리가 3개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각각 어퍼 레그, 로어 레그 이렇게 각 다리마다 어퍼 레그, 로어 레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넘버링을 보시면 0번, 1번, 2번 해서 총 3개의 다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한번 컬러를 바꿔서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0번에 대한 어퍼렉을 컬러를 바꿨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다리가 컬러가 바뀌었죠. 그리고 로어렉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컬러는 안 바꿀 건데 그 아래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로어렉 0번이 되겠죠. 그리고 1번은 어떤 거냐? 이것도 컬러를 바꿔서 이번엔 녹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럼 저 뒤쪽에 있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하나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번 어퍼렉에 대해서 컬러를 한번 바꿔보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트레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게 0번 그리고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돼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녹색 1번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회전돼서 여기에 있는 이 바로 앞쪽에 있는 다리가 바로 2번 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렉이 각각 되는 거고요. 각 렉은 어퍼 렉, 그 다음에 로어 렉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WF를 한번 살펴볼게요. DWF 탭을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0번부터 5번까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번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0번 렉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타입은 로테이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논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퍼 렉을 보시면 어퍼 렉만 한번 다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타입의 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렉, 2번 어퍼 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부분도 논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퍼 렉은 사실상 이 액션 스페이스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로어 렉만을 움직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를 움직여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이 비봇이 움직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어퍼렉은 다 닫고 이 로어렉을 한번 볼게요. 로어렉을 펼쳐서 보시면 로테이션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포지션 타겟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타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포지션 타겟, 벨로시티 타겟, 이포트 타겟, 이거는 이제 토크 모드가 될 거고요. 지금 이 비봇 자체의 다리 액션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다리 조인트에 대한 그 드라이브 모드는 포지션 타겟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다리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뷰를 다시 바꿔서 여기 마지막 탭에 보시면 포즈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탭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Enable Pose Overrid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값을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코드에서 값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GUI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 다리에 있는 조인트 값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가 좀 잘려서 보이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작은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가렸던 부분이 다 보이게끔 우리가 이 GUI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어퍼렉 조인트 0번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0번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DOF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어퍼렉 0번 조인트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레인지를 대충 보시면은 이제 약 90도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빨간색 렉, 그러니까 이 어퍼렉 0번 아래에 달려있는 로어렉 0번에 대해서 한번 움직여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한 135도 정도 레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볼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이제 90도 레인지이고 조금 더 가서 135도보다 좀 더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로어렉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조인트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어퍼렉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로어렉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2번 조인트,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어퍼렉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로어렉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색깔로 지금 표시가 된 어퍼렉들은 제가 이후 슬라이드에서도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냥 더미 힌지 조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동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링크만 이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아무런 동력이 없는 그냥 단순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연결 부위로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실제 에이전트가 움직일 때는요, 이 비봇이 그 정책 네트워크로부터 출력된 액션을 가지고 이 비봇을 계속 움직일 건데, 그때 움직일 때 동력원이 되는 부위가 바로 이 로어렉에 해당하는 여기하고 여기 이 세 군데에 있는 관절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이 비봇에 대한 동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일 때는 요 녀석하고 그다음에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이 세 개의 조인트만 가지고 이 비봇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바디스로 가서 여기 쇼 엑시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각각의 다리가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가 이 실린더 원통의 중심점에서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머지 실린더 조인트도 좌표를 찍어보면 그 실린더의 그 형태에 맞게 중심점에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실린더가 지금 길쭉하게 나와 있는 방향 쪽으로 이 Z축 벡터가 형성되고, 그리고 나머지 벡터들이 X, Y, Z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 실린더 형태의 다리에 대한 로컬 좌표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통이 구성이 되고 조인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후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센서가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딱 떨어졌을 때 이 트레이에 어떤 센서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 센서가 이제 폴스 토크 센서인데 그 센서들이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그 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트레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는 폴스나 토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이 시뮬레이터 상으로 가상으로 붙어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게 세 군데 붙어 있을 텐데, 자, 그 붙어 있는 위치는 일단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자, 이 트레이가 있고 이 트레이하고 어퍼 렉들이 각각 붙어 있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의 부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폴스 토크 센서가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폴스 토크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이 비봇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구성을 위한 컨피그 파일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환경 설정을 위한 컨피그이고요. 경로는 보시면 cfg 폴더 안에 태스크 폴더 안에 볼 밸런스.yame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피그 변수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 en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환경은 몇 개를 띄울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환경에 대한 거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최대 에피소드 랭스는 얼마로 설정할 것이고, 액션 스피드 스케일이나 아니면 디버그 관련된 변수들도 있고요. 클리핑 관련된 변수들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어가는 값에 대해서는 클리핑을 해서 맥스 값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혹은 1 이내로 옵저베이션과 액션에 대해서 각각 클리핑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변수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Enable Camera Sensors라고 해서 카메라 사용 여부에 대한 변수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활용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옵저베이션을 하는 코드가 아직은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DT, 그러니까 델타 타임이나 아니면 이제 서브 스텝스라고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할 때 계산하는 스텝 수를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up axis를 Z로 할 것인지 Y로 할 것인지, GPU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라비티에 대한 벡터 크기는 어떤 값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이 아래 피직스라고 해서 이 피직스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버 타입이라든지 GPU 활용 여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설정 값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이작진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 밸런스의 강화학습을 위한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경로는 cfg 폴더 안에 트레인 폴더예요. 이번에는 그 아래 보시면 볼 밸런스 ppo.yam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PPO라고 하는 것은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의 일종이고요. 거기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파일에서 위쪽하고 아래쪽에 각각 기재가 된 내용인데 일단 먼저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 것인지 모델과 관련된 변수들도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세부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나타내고 있고 예를 들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 액션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 하다 혹은 뭐 디스크리트한 값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설정하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MLP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이고 이 아래 유니츠가 의미하는 것은 폴리스 네트워크의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8, 64, 32. 이 볼 밸런스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128 그리고 64, 32 디멘전으로 각각 이 세 개의 계층으로 점점 좁아지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액티베이션 펑션은 L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초기화나 아니면 레귤러라이저 등등에 대한 변수들을 각각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강화학습 PPO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PPO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그냥 기본값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러닝 레이트 정도는 우리가 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튜닝을 해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만 아니면 성능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PPO 알고리즘을 좀 더 공부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이 PPO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좀 다룰까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PPO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자 공부를 해 보시고 이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이 PPO 강화학습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컨피그 값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모든 변수들이 다 PPO RL에 관련된 값들은 아니고 일부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할 때 굉장히 일반적인 그 값이 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얼마만큼의 스텝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그라디언트를 트렁케이트 좀 잘라내겠다 너무 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값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일반적인 내용하고 PPO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config 파일을 이용해서 볼 밸런스 태스크에 대한 환경과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환경을 생성할 때 보통은 별도의 URDF나 XML 파일과 같은 로봇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파일을 로드해서 환경에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asset 폴더에 있는 이 balancebot.xml이라고 하는 무조건 asset 파일을 읽어서 로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asset을 로드를 한 다음에 이걸 이 볼 밸런스 파이라고 하는 코드상에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볼 밸런스 파이라고 하는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이 asset 폴더 안에 있는 balancebot.xml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 코드 안에서 읽어드렸던 이 파일 자체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안에서 XML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시 정의를 해서 밸런스 봇을 재생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train.py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구성한 파일을 다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asset 폴더 경로에서 기존의 밸런스 봇 파일을 읽어 가지고 코드에서 재구성을 한 다음에 현재 위치에 있는 그 폴더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코드상에서 여기에 있는 밸런싱 봇 자체를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왼쪽이 기존 asset 폴더에 존재하는 balancebot.xml 파일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코드에서 수정된 후에 현재 경로에 저장된 balancebot.xml 파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얼핏 보시면 다른 로봇으로 구성이 된 것 같지만 파일 변수를 기입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 두 개의 파일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기존 파일을 로드를 해봐도 동일한 로봇이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데 이거를 이 코드상에서 굳이 이렇게 만든 것은 코드상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제가 화면에 코드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create balance bot asset이라고 하는 펑션 내용이고요. 지난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기존의 asset에 있는 balancebot.xml 파일을 읽어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재정의해서 다시 저장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 재정의하는 부분을 define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초반에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tray radius나 아니면 tray thickness, 반지름이나 두께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그 트레이에 대한 모습을 그려놨는데 트레이의 바닥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트레이에 대한 변수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코드상으로 재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레그 레디우스라고 해서 트레이에 3개의 다리가 달려있게 되는데 그 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레디우스나 아니면 랭스 같은 정보를 초반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수 설정이 끝났으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root라고 하는 변수를 define하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et라고 되어 있는데 이 et를 보시면 이 소스 코드 초반에 임포트 구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임포트 구문에서 xml.etree.elementtree as et라고 해서 XML 파일을 파이썬 코드상으로 정의하고 저장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elementtree라고 하는 부분을 et로서 임포트를 하는 그런 구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et를 통해서 이 XML 파일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루트 변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et.element 하고 그 안에 무조코라고 하는 변수명을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무조코라는 스트링은 결과적으로 이 루트 이름 자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XML 파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태그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루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실제 XML 파일에는 이런 식으로 무조코라고 하는 태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상단 태그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가 되는 거고 root.attribute 해서 그 안에 이제 이 태그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한 다음에 모델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값으로 밸런스 봇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루트 태그가 무조건 태그인데 그 안에 어트리뷰트가 모델이 되는 거고 모델 값은 밸런스 봇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태그를 쭉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읽어드렸던 balancebot.xml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재정의를 해서 다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는 여기 있는 이제 다리 부분을 생성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의 바닥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안에 짙은 파란색으로 서클이 3개가 있죠. 이 3개의 서클이 뭐냐면 다리들이 붙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위치에 하나하나 차례차례 for 룹을 돌면서 각각의 레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퍼 렉을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로어 렉을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3개에 대해서 각각 어퍼 렉, 로어 렉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퍼 렉, 로어 렉 마지막으로 어퍼 렉, 로어 렉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 룹을 돌 때는 leg angl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원소가 0이고 그 다음에가 3분의 2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3분의 4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파이가 180도니까 0도에서 180도를 3개로 자른 것 중에 2개에 해당하는 지점, 이 포인트에다가 다리를 각각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80도를 3개로 자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4번째 해당하는 지점에다가 마지막 다리를 어퍼 렉, 로어 렉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리까지 생성을 마쳤으면 여기 indent xml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실제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루트라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XML 전체를 나타내는 변수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 루트 변수에 대한 인덴트 있죠. 이제 여기 탭을 누르면 인덴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인덴트를 이 펑션을 통해서 인덴트를 생성하고 각각의 인덴트에 대한 그 뎁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펑션을 통해서 맞추는 과정을 이 라인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덴트까지 마쳤으면은 다시 et.elementtree 하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인자값으로 넣어서 write 함수를 콜하고 거기에 인자값으로 balance underbar .xml이라고 하는 새로 저장이 될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를 이용해서 생성했던 루트 객체를 결과적으로 balancebot.xml이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무조코 asset을 나타내는 XML을 코드 안에서 정의하고 생성하고 그리고 저장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볼 밸런스 태스크에 대한 MD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태 정보인데 상태는 코드에서 OBS 버프라고 하는 변수명이 저장이 되고 총 n/24차원을 24차원을 갖는 텐서입니다. 여기서 n은 환경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24차원의 상태에서 처음 3개는 로어 레그에 대한 각도 값이고 그 다음 3개는 로어 레그에 대한 각속도 세타, 닷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차원에 대해서는 이제 공에 대한 정보인데, 공의 카테시안 공간에서의 공의 x, y, z, 그리고 x, y, z 해서 공의 위치하고 속도 정보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12차원에 해당하는 값들은 센서 정보인데요. 위쪽 그림을 보시면 트레이 하단에 레그 아우터 옵셋 반지름 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져서 어퍼 레그들이 붙어있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서클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트레이 0부터 1, 2까지 노란 원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폴스 토크 센서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스 토크 센서는 생성할 당시에 3차원의 폴스 그리고 3차원의 토크 값으로 구성되어 센서당 총 6차원의 벡터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태에 포함되는 센서 값은 트레이 0번에 대한 폴스 값 하나, 둘, 세 개, 이게 x, y, z축에 대한 각각의 폴스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 9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일단 전부 다 토크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각각 트레이 0번에 대한 x축, y축, z축에 대한 토크 벡터 값, 그리고 트레이 1번,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트레이 1번에 대한 x축, y축, z축의 토크 값, 토크 벡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 2번에 대한 x, y, z 토크 벡터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센서 값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호 F는 force를 의미하는 거고요. 타우는 토크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트레이 0번에 대해서는 force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 그 트레이 0번, 1번, 2번에 대한 토크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구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사실은 이 상태 벡터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제 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BS 버프를 구성을 했는데, 이 OBS 버프는 애초에 그 코드상으로 봤을 때 액터의 다양한 상태값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DOF 포지션, DOF 벨로시티스, 볼 포지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상태 변수들을 담고 있는, 액터의 상태 변수들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텐서들이 있는데, 이 텐서들에서부터 일부 값을 뽑아가지고 이 OBS 버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OBS 버프나 DOF 포지션스, DOF 벨로시티스, 볼 포지션스, 볼 리니어 벨로시티스, 그리고 센서 폴스, 센서 토크, 이러한 변수명들은 제가 소스 코드에 있는 실제 변수명하고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관련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은 트레이에다가 센서를 생성해서 배치시키는 코드인데요. 먼저 이 비봇이라고 하면 볼 밸런스 보시겠죠? 이 비봇의 트레이 에셋의 인덱스를 찾은 뒤, 비봇에서 여기 트레이가 있죠? 이 트레이에 대한 인덱스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가 비봇 트레이 인덱스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 이 레그 앵글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0도,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orup을 돌게 되면 0도에 대한 센서 값을 처리하게 되고, 3분의 2파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만큼 도는 거겠죠. 3분의 2파이 지점에 해당하는 센서 값을 처리하고, 그 다음은 또 돌려서 여기에 있는 센서 값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up을 돌면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센서 포즈라고 하는 트랜스폼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포즈에서 포지션 값의 x축 값에다가 그 좌표를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그 아우터 옵셋이라고 하는 값은 미리 계산이 돼서 0.4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반지름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도일 때 코사인 값, 사인 값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2D 좌표상에서의 x, y가 나오겠죠. 그래서 0도일 때 xy 좌표를 계산해서 그 위치에다가 이 센서를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돌아서 3분의 2파이 지점에다가 또 XY 좌표값 생성해서 그 위치에다가 폴스 토크 센서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분의 4파이 지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XY 좌표값을 계산해서 센서를 부착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트레이 바닥면 내지는 이 트레이 중심점 위치에다가 센서를 각각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센서 값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F들이 있죠. X축, Y축, Z축에 대한 폴스 벡터들이 각각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토크 벡터가 각각 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이 폴스하고 토크 벡터들은 각각 한 벡터당 3차원의 디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센서는 그 위치에서 폴스하고 토크를 각각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고 붙이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로봇에다가 이런 센서를 붙이려면 기구부 설계부터 전장, 배선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위치에다가 폴스 토크 센서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 코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아래에 있는 컴퓨트 observations라고 하는 함수에서 상태 정보를 얻어내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OBS 버프라고 하는 텐서에다가 앞서 설명드린 텐서의 각각의 값들을 뽑아서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애초에 DOF positions와 같은 변수에는 upper, lower leg에 대한 정보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U는 upper고 L은 lower인데 upper leg, lower leg에 대한 정보가 전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상태 정보로서 이 lower leg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인덱스를 통해서 1번, 3번, 5번에 해당하는 이 lower leg에 대한 값들만 뽑아서 OBS 버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upper leg도 상태 정보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데 애초에 이 upper leg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이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만 있는 일종의 힌지 조인트만 구성이 되어 있다. 액추에이션은 여기서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번, 3번, 5번에 해당하는 여기에는 다 액추에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 3, 5번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태 정보를 추출해서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로 1번, 3번, 5번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센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인데 일단 센서 변수는 이 force하고 토크로 각각 분리해서 텐서를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애초에 생성할 때는 이 force 토크 정보가 하나의 텐서에 담겨져 있게 되는데 그 녀석들을 이제 다루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false 텐서, 토크 센서에다가 각각 나눠서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false 변수에 대해서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0번째 센서 정보만 뽑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토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0번, 1번, 2번 그러니까 여기 각각 3개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들을 뽑아서 OBS 버프에다가 저장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 1, 2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위치는 각각 0도, 3분의 2파이도, 3분의 4파이도에 각각 해당하는 이 센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노멀라이제이션 관련된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false하고 토크 값들을 20으로 나눠가지고 그 값을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주석에 lousy normalizatio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임의로 그냥 20으로 일괄적으로 나눠가지고 이 normalization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코멘트 자체가 lousy normalization 그러니까 lousy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서 뭐 안 좋은, 형편없는 이런 뜻인데요. 딱히 근거나 철학은 없는 단순 정기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normalization을 해서 센서 값들을 이 OBS 버프에다가 저장을 했다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볼에 대한 정보도 이런 식으로 이 OBS 버프에다가 인덱스를 줘서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이고요. 볼 밸런스 태스크의 액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일단 현재의 상태 정보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수행할 액션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액션은 환경별로 3개의 로어 레그에 대한 입력 값인 3차원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타 값 자체가 타겟 로어 레그 0, 1, 2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태에 포함되어 있던 로어 레그 값 자체가 아니라 이 폴리스에서 출력된 액션 값인 거죠. 그래서 타겟 로어 레그로 제가 기입을 해놨고요. 액션은 이 액션 텐서는 n by 3차원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 폴리시가 이 3차원의 벡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액션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추론된 액션은 이 다음의 식을 통해서 DOF 포지션 타겟 텐서에다가 입력이 되는데 일단 현재 추론된 액션이 있을 거예요.
이 액션에다가 스케일 값과 델타 타임인데 이 값들을 각각 곱해서 기존의 DOF 포지션 타겟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퀄, 그러니까 더해서 이 값을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델타 타임은 0.01 그리고 스피드 스케일은 20으로 설정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존의 타겟 DOF에다가 더했기 때문에 현재 타겟 위치에서 델타 타임 동안 얼마만큼 더 가라 라는 식이죠. 여기서 일단 변수명이 액션 스피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와 같은 방식의 제어는 Relative Positional Input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상대적인 위치 제어인 것인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로어 레그에 설정된 제어 모드가 포지션 컨트롤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설정된 타겟 조인트 위치에서 다음 스텝까지 이 액션만큼 더한 위치로 추정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치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Relative Positional Input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액션이 더해진 DOF 포지션 타겟은 이 unwrap 텐서 함수를 통해서 i작짐에서 활용하기 위한 텐서로 변형을 시킨 뒤에 set DOF 포지션 타겟 텐서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서 다음 시뮬레이션 스텝 동안 위치 제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 제어를 해도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 로봇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위치 제어를 하게 되면 뚝뚝 끊기는 모션이 발생할 겁니다. 애초에 PID 제어를 통해서 위치 제어를 할 텐데 아무리 정교하게 값을 쪼개서 준다고 해도 그때그때 주어진 위치를 추정을 하게 될 텐데 PID 제어가 보통 그 제어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셀러레이션 했다가 디셀러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매 스텝마다 계속 액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액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 로봇에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뚝뚝 끊기는 모션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 현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최근에 구글이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로보틱스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인데 거기에서도 에브리데이 로봇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로봇 스킬셋을 학습시키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좀 뚝뚝 끊기는 그런 모션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에서는 이제 좀 끊기는 모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풋을 사용하게 됐는데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면은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 로봇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뚝뚝 끊기는 모션이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액션을 입력하는 코드이고요. 앞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코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리피직스 스텝이라는 함수에서 입력되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텐서 값이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스케일 값하고 델타 타임을 곱해서 앞서 설정된 DOF 포지션 타겟 안에 있는 값에다가 그 계산된 값을 더해서 이 값을 업데이트한 다음 여기는 이제 클램프가 있죠. 이 범위 여기 로어 리미츠, 어퍼 리미츠가 있는데 이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값들은 잘라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클램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unwrap 텐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텐서를 좀 변환을 해주고 DOF 포지션 타겟 값을 결국 입력으로 넣어서 이 set DOF 포지션 타겟 텐서에다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함수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DOF 포지션 타겟에 설정된 값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비봇이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로어 레그 자체가 액추에이션인데 이 값으로 추정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리셋과 관련된 코드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워드 계산 시에 리셋 조건을 따져봐서 리셋 조건이 부합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액션 수행과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밸런스 태스크에서 보상을 계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최종 리워드 값은 포지션 리워드와 스피드 리워드의 곱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이 포지션 리워드는
볼이 트레이 높이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수록 높은 보상을 받게 되고, 이 스피드 리워드는 볼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을수록 높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선 볼 디스턴스를 먼저 살펴보자면 3차원 공간상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정의가 되는데, 이때 Z축 값은 0.7만큼 오프셋이 됩니다. 0.7이라고 하는 높이는 이 트레이에 대한 높이 값으로서 desired height로 간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디스턴스는 볼이 트레이의 센터에 그리고 desired height에 위치할수록 높은 보상을 얻게 되고, 볼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분모로 해서 결과적으로 포지션 리워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포지션 리워드는 볼 디스턴스가 작은 값을 가질수록, 다시 말하면 desired height 및 트레이 센터에 볼이 위치할수록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작아지고, 만약에 딱 정중앙에 볼이 위치하게 되면 그때는 이 볼 디스턴스가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결국 이 포지션 리워드는 이 녀석이 취할 수 있는 맥스 값인 1이 됩니다. 반대로 디자이어드 포지션과 멀어지게 되면은 분모가 이게 커지기 때문에 더 작은 포지션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desired height보다 뭐 낮거나 높거나, 어쨌든 이 desired 포지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더 낮은 값을 갖게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드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인데, 볼의 카테시안 공간에서의 속도에 대한 벡터를 그 길이를 계산을 해서 볼 스피드를 얻어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의 이 속도 벡터가 있을 텐데, 이 속도 벡터에 대한 L2 놈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스피드를 분모에 더해서 스피드 리워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볼이 정지 상태에 있으면은 볼 스피드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피드 리워드가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인 1을 얻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볼 스피드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스피드 리워드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과 스피드에 대한 리워드를 각각 구한 다음에 최종 리워드는 이 두 값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것에 유의를 하시고요. 즉 볼이 desired 포지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는 볼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값은 더욱 작아지는 겁니다. 두 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보상을 계산을 하게 되면 폴리시가 출력한 액션의 움직임에 따라 보상값의 변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점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상함수를 설계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값을 계산하는 함수인 compute pivot reward 함수인데요. 앞의 슬라이드를 이해하셨다면 코드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고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앞의 수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마지막 두 줄은 리셋 조건과 관련된 코드인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셋 컨디션입니다. 리셋이 발동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볼의 Z축 값, 즉 볼의 높이 값이 볼의 반지름의 1.5배인 높이보다 작은 경우에 리셋이 발동이 됩니다. 즉 이 볼의 Z값은 현재 볼의 위치에서 높이 값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 볼 레디우스 곱하기 1.5보다 작은 경우에 리셋이 1로 이제 플래그가 딱 올라가서 이 현경에 대한 리셋이 발동이 되는 건데, 그림상으로 보시면 일단 이 파란색 라인이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볼 레디우스가 있을 거예요. 이 중심점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볼 레디우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길이의 1.5배만큼 곱한 높이 값이 바로 이 볼 레디우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봇이 이렇게 공을 밸런스를 잡다가 만약에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와중에 이 볼의 위치 값을 계속 이제 읽어 오다가 그 볼 위치 값이 이 빨간색 라인 있죠. 이 빨간색 라인보다 살짝이라도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 리셋 플래그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매 스텝마다 프로그레스 값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맥스 에피소드 랭스 값보다 이 프로그레스 버프가 크거나 같으면 해당 환경이 리셋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맥스 에피소드 랭스의 디폴트 값은 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조건이 만족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이 리셋이 되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폴리시 뉴럴 네트워크는 액터 크리틱 구조를 이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에서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지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액터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액터 크리틱 각각에 대한 내용은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스테이트 기반으로만 태스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한 액터하고 크리틱만 각각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설정했던 컨피그 값에 의해서 레이어 구조를 보시면 128, 64, 32의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력으로 24차원의 OBS 버프를 여기 있는 OBS 버프를 입력으로 받아서 먼저 128차원으로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LO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그 다음 레이어에서 64차원으로 이제 매핑이 이루어지고 다시 액티베이션 그리고 이걸 받아서 마지막으로 32차원으로 매핑을 거친 뒤에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32차원의 벡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즉 액터 MLP가 n/24의 입력을 받게 되면은 n/32차원이라는 텐서를 중간값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코드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액터 MLP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모델이 되겠죠. 여기서 out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으로 out이 될 텐데 이때 입력에 대한 언더바 out은 n/24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출력된 out은 n/32가 되는 겁니다. 이 차원하고 동일하게요. 이때 출력된 n/32짜리 out은 여기에 있는 value linear 레이어에 입력이 돼서 n/1의 텐서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1차원의 값은 현재 상태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는지를 추정하는 밸류 값이 됩니다. 코드상으로는 이렇고 이게 네트워크 구조상으로는 여기서 출력된 n/30이라는 아웃풋이 여기에 보시면은 밸류 네트워크가 있죠. 밸류 리니어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n/32가 이렇게 입력이 된 다음에 아웃 피처스로 해서 1차원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n/1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텐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액터 MLP를 통해 얻었던 32차원의 텐서는 뮤 레이어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뮤 레이어가 있고 이것도 리니어 레이어이고요.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이거는 이제 멀티는 아니죠. 그냥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있는 거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32차원의 텐서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출력돼 가지고 다시 여기서 입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웃 피처스로 설정된 값을 보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액션의 디멘전하고 동일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액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액션을 가우시안 분포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가우시안 분포를 형성한 다음에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샘플링된 최종 액션이 결국 그 실제 비봇으로 입력이 되는 건데 일단 뮤라고 하는 것은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평균 벡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 벡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바로 이 뮤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거쳐서 이 3차원의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그 뮤 벡터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균 값이 있잖아요. 그 민 값이 있을 텐데 그 민 값에 대한 그 벡터화된 형태를 3차원으로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뮤라고 하는 과정을 코드상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이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뮤에다가 이제 아웃을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아웃이죠. 이 아웃이 일로 들어가서 이 뮤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n/3차원의 텐서가 출력이 될 거고 그 텐서는 다시 뮤액트라고 하는 레이어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보시면 아이덴티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결국 이것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뮤 레이어를 통해서
앞서 출력했던 32차원의 입력을 3차원의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3차원 뮤 벡터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우시안 분포는 뮤가 있으면 시그마도 있어야겠죠. 그 시그마는 코드상으로는 픽스드 시그마를 사용하게 되고요. 시그마 값은 애초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로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설정된 시그마 값을 시그마 액트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일단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0이면은 1이 될 테니까 그 1이 이제 그 픽스드 고정값인 시그마로서 1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애초에 0으로 일단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 거고요. 어쨌든 고정된 시그마 값인 1을 얻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아까 우리가 얻었던 이 3차원의 뮤 값을 입력으로 넣고 이 고정된 시그마 값인 1을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샘플 함수를 호출해서 결국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샘플링된 액션인 여기에 있는 액션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력된 액션이 실제 비봇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 휴머노이드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여기 RL게임즈라고 하는 패키지 매뉴얼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볼 밸런스 태스크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하고 파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 폴더에서요. 여기가 이제 그 벤치마크 환경 홈 폴더이고 우리가 이번에 다룰 태스크가 볼 밸런스인데 볼 밸런스에 대한 컨피그 파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루트 폴더에서 cfg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태스크 폴더가 있고 트림 폴더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컨피그 파일은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태스크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볼 밸런스 .yamel이라고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하고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야물 파일에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실험을 위해서 일단 값을 늘려놨는데 원래 기본 값은 500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태스크는 접고 트레인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도 이쪽에 볼 밸런스 ppo.yame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강화학습 및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정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론스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학습 파일이 여기 폴더에 태스크별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저장 이름을 보시면 태스크 이름 그리고 언더바 한 다음에 뒤에 날짜, 시간, 분, 초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당시에 날짜하고 시간 정보를 가지고 이 폴더명이 생성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컨피그 파일이 저장이 함께 되어 있고 여기 여기 nn 폴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의미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볼 밸런스 .pth라고 해서 파이토치로 학습을 시켰을 때 그 모델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로드를 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론스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태스크 이름들도 다 익숙한 것들이죠. 지난 영상에서 다 다루어왔던 태스크이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 파일은 이 론스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밸런스 언더바 bot.xml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일단 살펴보시면 자, 이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에셋 폴더에 정의되어 있던 밸런스 bot 무조코 XML 파일이 있거든요. 그 녀석을 일단 로드를 한 다음에 코드상에서 재구성을 해서
다시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저장되는 폴더 경로가 바로 여기에요. train.py 파일이 있는 그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balancebot.xml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 어트리뷰트에 대한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만 다르지 실제 값 자체는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드를 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드상에서 SF 파일을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task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 볼 언더바 밸런스 닷 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살짝 옮겨서 좀 더 잘 보이게 일단 만들었고요. 우선은 볼 밸런스 그 클래스가 있고요. 메인 클래스가 있고, 이거는 vectorized task라고 해서 이제 그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ectorized task 안에는 백엔드 단에서 돌아가는 어떤 시뮬레이션 스텝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시뮬레이션 렌더링하고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 메모리상에서 그 값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오고 이런 과정이 담긴 부모 태스크인데, 이제 벡터라이즈 태스크라고 해서 이게 아이작짐 자체가 병렬 환경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백엔드 단에서의 스텝이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볼 밸런스 태스크 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읽어오고, 그리고 여기 config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여기 있는 YAML 파일들 있죠? 그 파일들 안에서 읽어온 값들이 있어요. 그 값이 이 config에 전달이 되는데, 이 config 파일로부터 값들을 뽑아내서 이 안에 있는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학습이나 테스트 과정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값들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create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함수가 되겠고, 이 아래 보시면 이 create 언더바 밸런스 봇 ss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가 바로 기존에 있던 SF 파일을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로드한 SF 파일을 하나하나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재구성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reate balance board asset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은 이 create sim 함수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쭉 보시면 이 코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 인덴트도 설명을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et.elementtree 한 다음에 루트를 인자값으로 해서 balanceBot.xm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writ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balanceBot 파일이 이 폴더 안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쭉 내려가서 이거는 이제 환경 만드는 코드가 되겠고요. 자, 쭉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compute observations,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state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봇의 state를 이 함수를 통해서 obs 버프라고 하는 텐서에다가 저장을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이거를 리턴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내려가 보시면 compute reward 함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compute pivot rewar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어딨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리워드하고 reset 버퍼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서 강화학습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피직스 스텝하고 포스트 피직스 스텝이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어떤 그 단계는 아까 제가 맨 위에서 보여드렸던, 자, 여기 백태스크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상세한 스텝이 구현이 되어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백태스크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내려가서, 자, 제가 프리피직스 스텝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액션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코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리피직스 스텝에서 액션스라고 하는 것을 인자값으로 받아서
이 액션스를 이제 디바이스, 이거는 이제 GPU를 사용하면 GPU, CPU면 CPU,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액션스를 가지고 스케일 곱하고 델타 타임 곱해서 기존에 있던 DOF 포지션 타겟에다가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Actuated Indexes는 135번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클램프 과정이 이제 있는데, 클램프는 민맥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로어 리미츠, 어퍼 리미츠 있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값을, 혹시라도 이제 그 값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넘어가게 되면은 f 함수를 통해서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reset env id라고 하는 거는 그 리셋 컨디션을 가지고 각 환경별로 어떤 환경을 리셋하고 어떤 환경을 리셋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 reset env ids라고 하는 텐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텐서 id를 가지고 리셋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환경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 DOF 포지션 타겟을 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한 환경에 대해서는 이 DOF 포지션 타겟을 0으로 맞춰줘서 밸런스 봇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DOF 포지션 타겟을 언랩을 한 다음에 이거를 set DOF 포지션 타겟 텐서라는 함수에다가 입력으로 줘서 결과적으로 밸런스 봇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제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카트폴 태스크가 좀 더 간단하겠지만 어쨌든 이 볼 밸런스도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태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학습을 한 녀석을 돌려볼 건데요. 여기 런스 폴더 안에 볼 밸런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제가 거를 미리 한번 돌려봤었는데, 일단 여기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이죠. 이게 이제 루트 폴더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소문자로 된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가 바로 여기 파이참에서 보이시는 이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이 폴더하고 동일한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폴더 위치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가 이제 홈 폴더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안에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해서 소문자로 구성이 된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트레인 더 파이도 있고 아까 밸런스 봇도 있고, 그래서 이 폴더가 바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학습된 모델을 실행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 폴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커맨드를 입력을 해 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커맨드를 입력을 했었어요. 자,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이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폴더에서 파이썬 띄우고 train.py 한 다음에 이 인자값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태스크 이퀄 한 다음에 볼 밸런스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인자값으로 여기 보이는 이 경로 있죠. 이 안에 또 들어가 보시면 NN이 있고 여기 볼 밸런스.pth가 있죠. 이 파일을 이 체크포인트 경로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체크포인트 이퀄 runs 볼 밸런스 15, 20, 22, 37 여기도 15, 20, 22, 37 똑같죠. 그리고 nn 슬래시 볼 밸런스.pth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경로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그대로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당겨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퀄 true라고 일단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테스트 플래그가 없으면은 이제 기본값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테스트 이퀄 true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num embs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을 몇 개 띄워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할 거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는 64개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볼 밸런스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요. 이미 학습이 완료된 그 에이전트들이기 때문에 최초의 볼이 떨어져서 이제 최초의 볼이 떨어진 이후에 이 아래에 있는 달이 있죠. 이 로어 렉만 이제 액션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로어 렉을 적절하게 움직여서 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 밸런싱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혹가다 이제 떨어뜨리는 녀석들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환경이 여러 개 띄어진 상태에서 64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여기 아이작짐 환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보시면은 밸런스를 계속 잘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학습시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그 커맨드를 보여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이 인자값들을 설정해주는 방법들이 있었죠. 이 방법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보다 세세한 내용은 바로 이 벤치마크 GitHub 리드미 파일에 있거든요.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벤치마크 그 환경에 대한 GitHub에 기재되어 있는 리드미 파일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인다 파일을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자값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리드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는 이제 로딩 트레인드 모델스, 로드하는 과정이고, 트레인을 시킬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이썬 트레인다 파이 태스크에다가 여기는 엔트인데 우리는 지금 볼 밸런스 태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볼 밸런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폴더에서 파이썬 띄우고 train.py 띄우고 태스크 이퀄 볼 밸런스. 여기서 볼 밸런스 할 때 B는 전부 대문자입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그 환경이 생성이 됐는데 일단 보시면 프레임이 굉장히 끊겨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환경을 굉장히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화면을 살짝 돌려보시면 환경이 굉장히 많죠. 이게 아마 기본값으로는 4096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경을 띄운 상태에서 GPU를 활용해서 가속을 해서 이 많은 환경에서 동시에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경험 데이터를 수집한 녀석을 가지고 이 볼 밸런스를 잡는 에이전트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CPU 코어 여러 개를 활용해서 병렬 환경을 띄워서 하기도 했었는데 CPU 자원 가지고는 절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수준의 환경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학습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네, 굉장히 환경이 많습니다. 진짜 끝도 안 보이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작짐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벌써 이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실행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수많은 환경을 띄워놓고 경험 데이터를 그만큼 병렬로 빠르게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거를 이제 기존의 CPU에서 돌리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일단 볼 밸런스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카트폴 태스크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밸런스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태스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